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의사 약사들의 영원한 스토리 의약 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심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각자마다 의약 분업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기억들, 그런 소회와 또 지금 느끼는 게 있을 텐데요. 조금씩 양념처럼 저희 이야기 때마다 얘기할 텐데 오늘 조금 한번 그 양념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한번 스타트를 끊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저는 이제 준비를 의약 분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세 가지 의약 분업 떠오른 얘기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해화역 3번 출구, 네. 그다음에 하나는 운전약국, 봉고차, 승합차,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건시설에서 일할 때 약 짓던 모습을 떠올려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얼마 모임을 준비하면서 저희끼리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들으면서 내가 이런 걸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그러니까 약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의사 입장으로만 바라봤던 의학 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그 2000년에 의사 의료계 대파업했을 때 인턴이었었고요. 또 그 전공의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전단지 나누고 지하철에 나가서 뭐 시민들한테 욕 먹으면서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첫 번째 얘기한 거는 해화역 3번 출구는 해화역 3번 출구 하면 이렇게 칼럼 많이 보신 분들은 김동연 부총리의 그 2014년 글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 해화역 3번 출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학로 그 연건동 해화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대병원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대쪽 출구로 나는 사람들은 대학로에 놀러를 가는데 3번 출구로 나오는 분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시는 분들 보호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그 앞에 저렇게 쏠쏠이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죠. 대개는 병원 네.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울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김동연 후보자도 지금 후보자 아니죠. 네. 경제부총리가 아들이 백혈병으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죠. 그 문화를 그걸 다니면서 이제 세월호 아이들을 같이 추모하는 글을 썼었는데 저도 그 의학 분업하면 떠오르는 게 해화역 3번 출구예요. 해화역 3번 출구로 딱 나오면 이제 서울대 의대 그 학생회관이 있고 그쪽 골목으로 가면 황림다방이라고 되게 그 유명한 다방에서 그 무슨 옛날에 서울대 있을 때부터 있던 75년부터가 있던 유명한 다방인데 지금도 황림다방 이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중국집이 있어요. 모퉁이에 되게 크고 맛있고 저 학생 때 무지하게 자주 가서 많이 먹던 짜장면 많이 먹던 그런 집이었는데 2000년에 의학 분업이 딱 끝나면서 그 중국집이 없어졌어요. 중국집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막 하더니 엄청나게 큰 서울 땡땡 약국 이렇게 해서 약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끝나고 이제 밤에 늦게 자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내가 환자를 봤는데 환자들은 절로 가서 부는 절로 쏠리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죠. 내가 일하는 환자들 그런 게 저렇게 빠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대립의 구도로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예전부터 수련을 했었는데 그 서울 아산병원은 이 병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섬이에요. 진짜 섬은 아니지만 앞에 그 송파대로가 지나가고 이쪽에 성내천이 있기 때문에 병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점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다 봐야 되는데 약국도 그래서 병원 바로 다른 종합병원처럼 병원 입구에 약국이 쫙 줄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국 가려면 환자들이 그 송파대로를 건너거나 아니면 그 성내천을 넘어가서 이렇게 되게 험난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 뒤쪽으로 가보면 버스 정류장 앞에 승합차들이 꽉 조여져 있어요. 무슨 승합차냐면 운전약국들 환자들 실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전 들고 쫙 타는 거죠. 타고 약을 타서 다시 이제 병원 돌아와서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운전약국으로 가보면 이제 주차원들도 되게 많아요. 주차 안내하고 막 그래서 이게 약을 팔아서 수입이 얼마나 되게 승합차까지 몇 대씩 굴리고 이런 직원들 월급이 올렸어요. 그냥 약사들도 아니고 이렇게 주차 안내 요원까지 무슨 커피 유명한 음식 한정식 집도 아니고 이게 수익이 얼마나 의약 분야에서 진짜 약사들이 떼돈을 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또 하나 떠오르는 그림은 이제 제가 공중보건의사를 양평에서 했었는데 양평군 하면 다들 뭐 서정에 막 그 물가 호숫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월면이라고 되게 강원도 접경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약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약 분업 예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 내고 우리가 약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그 보건요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데 간호사나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서 파견을 가거나 어떤 행정 업무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건지소는 혼자 지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 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가끔씩 약을 타러 오는 분들이 왕창 탈 수 있고 그때 병원 갔다 약 같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호 환자들은 와서 파스 같은 거 그냥 보험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왕창 가져가거든요. 근데 마침 그 보건원이 없을 때 환자들이 오면 제가 처방을 내고 제가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방은 간략하게 약은 침사 그리고 이게 약은 일주일치 이상 안 드리고 드시고 경과를 보러 보통 경과를 보러 한 달 뒤에 오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3일 뒤에 오세요. 약 사기 싫어서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지금 이제 그때 바라봤던 거랑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좀 더 정책적인 부분 얘기 좀 듣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지만 일단 아마 많은 의사들이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이제 선생님 약사님들 또 듣겠지만 그런 게 제 이제 의약분업하면 떠오르는 추억이죠. 네. 주제가 의약분업인데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현재 운영하는 약국이 어떤 병원 처방전하고는 많이 독립된 사실 다 던져버리고 이게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편안하게 살겠다 그랬는데 다시 꺼내서 그 아주 아팠던 그런 어떤 옛날 추억들을 다시 꺼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약국을 차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어떤 그 소통의 부재에 따른 어떤 이 지역 간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또 소비자에 대한 어떤 소비자로부터 이제 얻는 그런 오해 그게 너무 싫었고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좀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승합차 그것도 물론 이제 돈도 그렇지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승합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간에서의 경쟁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갈 것이고 그래서 벗어나보자 해서 완전히 벗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물론 수익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부 그 고객상담 약사예요. 지금 그 당뇨랑 고혈압, 오지혈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방 리스트가 이제 처방을 받으신 거를 소비자들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답을 달아드리는 건데 다 똑같아요. 이 약을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냐? 그거였다. 그때 제가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약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못하고 그냥 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다 하나같이 묻는 게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냐 무조건. 그걸 왜 의사한테 안 물어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물어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얘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약에 대해서는 그런 설득이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바로 나왔던 왜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저희는 좀 공통으로 느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을 뵙기가 이제 뵐 때마다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얘기 못하는 얘기를 바로 아래층에 약국에 내려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식으로 의사 많은 욕도 하고? 엄청 그 정도가 정말 심해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 약사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공감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 돕는 관계라고 느끼는 게 그걸 상당히 많은 약사 선생님들이 커버를 해주세요. 다 들어주고 다시 또 좋게 왜냐면 그게 또 서로 도와주는 그래야 병원을 맞습니다. 하고 그래야 또 자기도 맞습니다. 처방전이 내려오고. 네, 이 얘기도 사실은 그때 교수님하고 할 때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들한테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오히려 원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좀 요령이 생겨서 그걸 완곡하게 원장님이나 교수님한테 하는 요령도 알려드리죠. 네. 왜냐면 어쨌든 처방하고 소통을 하고 얘기가 돼야 그게 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거든요. 네네. 종합병원은 환자들이 몰려 있는 네.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물론 이렇게 워낙 환자가 밀려 있고
빨리빨리 회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게 딱 두 가지 그 예가 있는데 하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밖에 간호사한테 엄청 화를 내요. 화를 약국도 내고 막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사실은 그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가 길어진 게 간호사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이거든요. 제가 치료를 빨리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어와서는 아이고 선생님 식사도 못 하시고 그죠? 수고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하려고 하다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네, 또 맞아요. 하나는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아요. 누가 사돈의 팔촌이 뭐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이 뭐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사실은 그 주치가 제일 잘 알죠. 그 병원의 담당 의사가 제일 잘 알면 담당 의사가 환자 회진을 돌 때 얘기를 해주고 네. 거기서 물어보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과 의사인데. 이제 네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배 전에 좀 물어봐줘. 사실은 그거는 남의 차트를 들여보는 것도 불법 행위일 뿐더러 그 제가 그만큼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전달한 정보가 맞지도 않은데 근데 주치하고 환자 간의 그러니까 의사 환자 간의 그 소통이 아직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단점이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약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병원을 처방전을 별로 안 받는 네, 약국이란 별로 안 얘기잖아요. 해요. 상담 약국이시죠. 상담 약국이요? 그러면 네. 네. 뭐 죄송하지만 어떻게 병원이 아니 약국이 운영이 되세요? 그렇게 해도?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아 비용이 대신에. 별로 안 되니까 예, 수익이 예, 별로 예. 많지 않아도. 네, 그렇죠. 그냥 저 혼자서 운영해도 예, 간단한 뭐 일반 매약 뭐 이런 거 하면서 해도 충분해요. 거기 가게 세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 압구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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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압구정 그다음에 스타 약국이거든요. 근데 약사님 말씀은 어쨌든 환자를 그 건당 얼마씩 떨어지는 그 구조 이게 굉장히 한멸을 느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경쟁만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예. 누가 더 처방전 많이 받나 네, 뭐 이런 네. 식의 경쟁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보면 처방전 하루에 몇 건씩 받았다 이게 딱히 돼 있었는데 그거를 벗어버리기 되게 쉽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쵸. 되게 무서웠어요. 예, 근데 나중에 벗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훨씬 네, 훨씬 나아요. 예. 예. 약국들도 사실 우리가 처방전 하루에 얼마 받는다, 얼마 내려온다 처방전이 이걸로 권리금도 계산이 되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뭐하고 대충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오프 레코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까 그런 그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 이제 워낙 또 큰 병원에만 계셔서 그런 게 좀 각인되셔서 같은데 그 대부분의 약국들의 약사님들은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시고요. 또 방금 권리금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런 부동산 쪽에 의약품업 초기에 그런 저희도 좀 사실은 그 멍해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의약품업 초기에 의사 약사들의 어떤 뭐 자기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왜곡돼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동산 업자들이 생각하는 그 의원과 약국은 철저하게 좀 차이 나는 게 똑같은 그런 조건에 예를 들면 뭐 평수라든가 어떤 조건에서도 약국이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약국에 대한 권리금도 높고 약국에 대한 분양금도 높고 그러니까 그 좀 많이 어렵죠. 그 약국이 새로 어떤 약국을 내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사실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네.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뭐 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곰은 제주가 아니 제주는 곰이 없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약사들은 괜찮은 병원 밑에 자리만 하나만 잡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의사들은 정말 고민해가지고 의사 어떤 약을 쓸까, 어떤 고혈압약 쓸까 해가지고 30일치 딱 내면 처방전 갖고 내려가서 이 환자는 30일치 고혈압약이요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약장에서 꺼내서 딱 내려놓고 조제를 받는. 그러니까 이 정말 쉽죠. 야,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내가 의사 약사님들한테 네,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아니, 들지만 또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 얘기 뭐 한번 이제 해주시죠. 뭐 일주일 분인데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반알짜리 세 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저는 어려울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그럴 수도 해요. 있는데 네. 야 약사님이 약 쪼개기 너무 힘들 것 같다 해서 저는 뭐 약도 좀 하는데. 쪼갤 수 있는 건 감사하죠. 상관없는데요. 정말 콩알같이 당위적을 쪼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의사가 잘못하는 거고 그건 저는 약을 항상 이게 네. 찾아서 어떻게 생긴 약인지 그런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쪼개는 건 최대한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이거 너무 약사들은 의사에 비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권리금까지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의약분업이 벌써 이게
균형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의사들이 처음에 의약분업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평가하자는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약국이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약국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권리금을 사고 들어갈 사람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말씀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그냥 또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고 별로 볼 다 수 없어요. 15억이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5억을 내고 들어갔을 때 모든 걸 다 재고 순수익으로 15억을 다시 뽑으려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한 15억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극히 일부 의약분업식이나 그 전에 좀 있는 분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7만 약사거든요. 그 대부분의 약사,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조차 안 되는 정말 소수의 약사분들이 그렇게 할 뿐이지 나머지 약사님들은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약국 운영하시고 그 이전을 돌려보면 이게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다 임의 분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조제하고 그 당시에 약사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직능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은데 진단하고 약을 줘서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다가 어느 순간에 의사한테 갔다 와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박탈감을 느끼는 약사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쪼개는 얘기도 나왔지만 약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면서 약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당위정을 쪼개서 내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장롱정을 또 쪼개내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약간 좀 아쉬운 게 30일치 약에 5일치 감기약 넣으셔서 내시는 그런 경우면 아래 약국은 정말 힘들거든요. 30일 2달치 장기 조제를 하는데 또 옆에 7일치, 5일치 해서 또 해야 돼. 이게 사실은 2개의 처방을 묶어서 내세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환자 편의 내지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편법을 쓰지만 아래 약국은 그냥 30일치 조제료, 약제료 그 보관을 그대로 그냥 5일치가 따라 들어가요. 그거는 나도 몰랐네. 그런 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로 얘기하자고 계속 이제 서로 소통하는 얘기를 말했는데 서로 좀 빨리 대화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좀 나가요. 그럼 고혈압약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감기약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약사들끼리 얘기는 자주 섞이는 얘기로 다 이렇게 조제를 하죠. 근데 그 두 사람 몫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요구가 있으면 환자가 그런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의사 입장에서 서로 좋으려면 그렇다고 다음 날 오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원칙이 있지 않나요? 원래 선생님 한 번 진료를 보면은 약 병 한 가지에 대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뭔가 다른 거 또 있으면 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긴 캐나다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진료비를 2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사러 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감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의사가 일단 나갔다가 다시 또 대기 기다려서 다시 봐서 처방전을 따로 저는 환자가 황반변상 시큰 얘기하고 나가다 다시 앉아서 그런데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 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 환자도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 약 자체도 이제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밑에 감기약을 처방을 하면은 캐나다는 이제 그 조제료 자체를 한 달분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 하나에 대해서 조제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서 받으나 따로 가서 받으나 환자는 결국에는 똑같은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국에서 받는 거는 본인 부담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3만 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대 3이라고 치면 10만 원을 전체 총 약제비면 이제 3만 원을 저희가 받는 건데 그게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제료, 복약 치료료, 보관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10,000원, 5,000원, 8,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받는 게 아닌데 국민들은 3만 원을 약국에 내니까 약국이 3만 원 수입인 줄 알고 있죠. 그거 하나가 오해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약을 병원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5개, 6개, 7개, 8개 막 내잖아요. 낼 수 있죠. 근데 약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숫자대로 그 어떤 조제료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일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조제료 가지고 약을 엄청 많이 조제를 해야 되고 또 재밌는 건 세무적인 것도 좀 재밌는 게 총 약제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한밤에 50만 원, 100만 원 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일수 기준으로 이제 5,000원, 8,000원, 만 원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저희가 본 그 어쨌든 전문적인 이런 걸 해서 서비스에서 받은 건
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금은 만 원 기준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기준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카드를 긁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엄청 비싼 50만 원, 80만 원 이런 걸 긁으면 그걸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조제료는 만 원일 수 있는데 50만 원에 4% 하면 2만 원이 카드 수수료 나가는 거죠. 이런 좀 불안한 점도 있어요. 저희 약국. 그러니까 의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딥하게 자세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오늘 되게 양념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양념이 아닌데. 본인 부담금이랑 카드 수수료 이 부분은 사실 뭐 제도적인 문제라서 네. 예, 저희 뭐 사실 약사와 의사가 어떠한 합의를 해서 뭔가 네.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안약은 조제료를 얼마나 받아요? 아, 그러니까 말씀 그 안약은 정말 꺼내서 내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렴 아닌데. 그래서 적습니다. 안약은 네, 그러니까 적어요. 10통을 하시든 한 통을 하시든 네. 금이 같아요. 그래서 안과 밑에는 약국이 없구나. 아니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과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또 이 계절에 따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권리금이 올라가는. 분산 아니, 투자. 권리금 쪽이 아니라 분산 투자. 그 이제 계절에 따라서 요즘은 좀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결막염이 여름철에 또 이렇게 수영장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감기 환자는 여름에 적고 쉽게 말해서 내과와 안과가 있으면 사계절 내내 좀 우산도 팔고 일방적으로 갈 수 팔고, 있는 공산도 네, 팔고, 나머지도 팔고 그런 거죠. 그런 예. 저는 의학 분업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 가산점, 군 가산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젊은 애들이 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2년을 희생을 했는데 네. 그 보상을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산점을 주잖아요. 군 가산점이라는 걸 줘서 결국 여자애들과 경기에서 우위를 점령함으로써 그래서 걔들 취직을 쉽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국가가 비용을 줘서 걔들에게 뭔가 해줘야 될 거를 여자들한테서 빼앗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벗어날 거를 그리고 결국은 그게 군 가산점 문제가 남녀 사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학 분업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런 의학 분업 되기 전에 그거는 의사가 적고 그리고 약사들이 많을 때는 약사들이 이제 1차 의료를 많이 담당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의사가 진단하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이게 물론 보험 수가 문제도 또 얘기가 돼서 되게 복잡해진 얘기긴 하지만 네. 수가가 이제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미국 수준이냐, 영국 수준이냐 이것도 논란의 노지가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과연 뭐 원가에 미치냐 못 미치냐 의사에 그걸 얼마나 평가해주냐는 거는 사람마다 뭐 시민단체마다 뭐 한 전문가가 다 얘기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통된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은 저수가에 그걸로 보험을 시작했다는 거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전을 해주는 목적이 약가로 의사들이 조제를 하면서 거기서 또 네, 많이 네.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네. 그게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이제 그 약가로 인한 약품으로 인한 그 이득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의약 분업에서 보험 그때 보험료가 뭐 6점 몇 퍼센트, 9점 정확히 수준이 기억 안 나는데 보험 수가를 많이 인상해주긴 해줬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거를 정확하게 나누려면 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사실은 국가가 그렇게 부담을 덜 따르면서 두 직능 간의 대결로 몰아가 맞습니다. 있지 않나 네.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 가산점 비슷하게 남자 싸움으로 몰고 간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아까 말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취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회 내에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운전약품 뭐 이런 그런 오해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얘기가 끝날 게 아니라 조금씩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네, 맞습니다. 공통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리고 네. 결국은 물론 우리도 이제 직업으로서 의사 약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생계는 유지는 해야 되지만 사실은 네. 사실은 생계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 문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계를 더 풍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 건강이나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도 일하는 사람도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방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교수님이어서 교과서에 있는 아주 정확한 모범답안. 일본 여행 나기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는데.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사실은 마무리를 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어요.